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그래서 이번 주는 스튜디오 형식으로 수강생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도 동영상으로 계속 학습하면서 또 우리 심화 과정 들어가기 전에 기본 이론 과정을 매듭 짓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오늘 진도 맞춰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 그리고 위험 부담 관련된 내용들, 계약의 효력들을 정리했는데, 자, 계약의 효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우리 기본서 550페이지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가 이제 효력 파트 마지막인데, 여기는 심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고, 자, 오늘은 계약의 소멸이죠, 소멸. 558페이지에 나오는 계약의 해제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부터 들어가 보죠. 해제. 해제라고 하는 건 계약을 끝내는 겁니다. 끝낸다. 계약을 삭제시켜 버리는 거죠. 계약을 삭제시켜 버리는 거, 이게 해제입니다. 자, 해제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독 행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해제권 행사를 하는 거.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이 해제권 행사에는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법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정 해제뿐만 아니라 합의를 통해 끝을 내는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합의 해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해제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해제 계약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해제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해제 조건.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계약의 효력,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되는 걸 가리켜서 해제 조건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니 해도 이 법정 해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념부터 먼저 보게 되면 해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유효했던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해제와 좀 차이가 있는 개념이 밑에 2번에 나오는 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제라고 하는 것이 소급시켜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이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파란색 3번에 보시면 해제권 나와 있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고, 이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둘째 줄에 나오듯이 형성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구별 개념해서 일단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합의 해제를 보기 앞서서 법정 해제라는 게 뭔지 이 개념부터 좀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해제는 이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당사자들 간에 일단 계약이 체결됐어요.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 후, 그 이후 매수인 을이 대금을 다 지급하였다. 자, 이때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측에서 소유권 이전 시켜줘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때 일방의 채무 불이행,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요 을 같은 경우는 지급했던 대금도 돌려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유효했던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권리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법정 해제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을이 법정 해제권을 갑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행사를 하게 되면
원래 유효했던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소급시켜 무효 만들었으니까 을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원상회복 의무를 갑이 지게 되겠죠. 을은 대금 돌려받고 또한 추가적으로 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때 을이 행사하는 이 해제권이 바로 법정해제권 되겠습니다. 법정해제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췄을 때 해제권이라고 하는 권리 행사를 인정해주게 되는데 이 법정해제권의 그 원인, 사유가 바로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반대 해석을 해보면 채무불이행이 만약에 없다면,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법정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겠죠. 일방에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법정해제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을이 행사는 이 법정해제권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죠.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해제 계약은 뭐냐? 합의 해제는 뭐냐? 이런 거죠.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일단 유효했던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우리 계약 끝냅시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계약을 해제합시다 라고 청약을 하고 해제하자고 청약을 하고 타방도 여기에 대응해서 그쵸 해제합시다 라고 승낙을 하면 갑과 을 사이에 해제하자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요게 합치가 됨으로써 기존에 유효했던 계약을 무효로 만듭시다 라고 합의가 된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합의해제라고 하는 거죠. 합의해제. 이거는 해제하겠다고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단독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이라는 거죠.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합의 해제는 합의를 통해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손해배상 청구 안 됩니다. 아니, 왜 손배 청구가 안 됩니까? 왜냐면요, 합의로 끝냈으니까. 갑과 을이 합의로 끝낸 사항이고 채무 불이행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합의 해제에서는 이자 가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해제와 합의 해제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합의 해제 책의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먼저 동그라미 1번에서 합의 해제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사례를 보시면 A 소유 건물을 B가 10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A가 12억의 합의 해제 청약을 하고 B가 합의 해제 승낙을 한 경우 이때 계약은 소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의 해제 청약과 합의 해제 승낙이라고 하는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자, 조금 내려가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요. 민법상의 해제와 관련된 규정. 이 규정들은 합의 해제까지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해제와 관련된 이 규정들, 단독행위 관련된 이 내용들이 해제 계약, 합의 해제까지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나오듯이 이자 가산 의무는 없고 니은에 나오듯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밑에 디귿에 보시면요. 합의 해제라고 해도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해제와 관련된 규정들이 이렇게 적용되지가 않는 건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해제와 관련된 규정들, 합의 해제에도 적용이 되는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소급효는 인정이 됩니다. 소급효는 인정이 되고 지금 우리가 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3자 보호 규정, 이 관련된 내용들은 합의 해제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뒷페이지로 가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 내용을 좀 보죠. 자, 이제 561페이지 와보시면 해제권 발생 원인 해서 02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해제권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위쪽에 첫째, 당사자들이 특약사항을 정하고 그런 특약들을 위반했을 때 인정이 되는 약정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밑에 둘째 보시면은 이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법정해제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약정해제는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본격적으로 562페이지에 나오는 법정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해제. 자, 일단 법정해제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사유가 뭐냐, 사유가. 무엇을 원인으로 법정해제를 하느냐는 거죠. 자, 이거는 앞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봤듯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이거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법정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해서 법정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 것이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법정해제권 행사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 없으면 법정해제권 행사를 못합니다. 행사 못합니다. 자, 이때 채무 불이행은요, 크게 둘로 분류가 돼요. 채무 불이행이. 일단 채무 불이행은 일단 안 하는 게 있고요.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게 있고, 이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있죠. 못 한다. 자, 기본적으로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행 지체라고 하는 거죠. 이행을 지체하는 거, 안 하는 거, 이행 지체. 자, 그리고 못 하는 거는 지체가 아니죠. 이거는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 불능. 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일 때, 아니 매도인 갑이 을한테 당초 넘기기로 했던 주택, 이 주택을 을한테 인도시켜 줘야 되거든요. 을은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이 주택을 넘기지 않으시면,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소유권 넘기지 않으시면 이거는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거죠. 지체. 이 이행지체 같은 경우는 이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고라고 하는 걸 하셔야 돼요. 최고를 하고, 자, 여기서 최고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최고 독촉이었죠. 독촉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주택을 넘기지 않으시면 이를 원인으로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불능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불능 같은 경우는 갑이 주택을 단순히 안 넘기는 게 아니라 갑의 귀책으로 주택 자체가 멸실돼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이 멸실돼 버리면은 갑이 주택을 안 넘기는 게 아니라 못 넘기는 거죠. 이행 불능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행 불능 같은 경우는 최고하고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 지금 이행을 못하는 상황인데 독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최고할 필요 없이 그저 곧바로 해제권 행사를 해버리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크게 둘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562페이지에서 파란색 1번에 보시면은 이행 지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544조에서 조문을 확인을 해보면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이때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서 동그라미 밑에 2번에 보시면 이행지체 사례가 나오고 있죠. 자, 첫째를 보시면 아파트 매수자가 자신의 귀책으로 잔금일에 잔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최고하고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둘째를 보시면요, 아파트 매도자가 일정 기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기로 했는데 말소를 안 시켜 주시네요. 안 하고 계시네요. 이행지체라는 거죠. 이러면 매수인은 계약을 최고하고 해지할 수 있다.
자, 근데 오른쪽 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요. 양괄호 3번에 정기행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최고하고 해제권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예외가 있어요. 이행지체라고 해도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책에서 보고 있는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결혼식 날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죠. 축가를요. 야, 축가 좀 불러주라. 불러주면은 저 10만 원 줄게. 축가 불러주면 10만 원 줄게. 이렇게 했던 거죠. 친구한테. 노래 잘하거든요, 친구가. 그러면 결혼식이 12시니까 뭐 축가 예정된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2시 뭐 30분경에 축가를 부르기로 했다. 그러면 12시 30분 시간 맞춰서 축가 불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12시 30분 지나서 결혼식 다 끝나고 축가 불러봐야 이거 의미 없는 거죠. 이런 것들 특정 시점, 일정 시점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가리켜 이렇게 정기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해 보시면 정기행위란 계약 성질상 일정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따라서 정기행위를 이행지체하게 되면 이때는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사례를 보시면 결혼식장 화환 배달 뭐 이런 것들 일정 시기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이때는 곧 해제권 발생하게 되고 별도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요. 요하지 않는 건 최고인 거지. 최고를 요하지 않는 거지. 해제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는 필요하다라는 거 해제는 하셔야 된다. 자, 다음 이제 뒷페이지로 가보시면 564페이지에서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자, 546조 조문을 확인하면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을 때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건 밑에 양괄호 1번에 나와 있듯이 채무자 귀책으로 불능이 된 경우이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입니다. 이행 불능은 최고할 필요도 없고 반대급부 제공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해제권 행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밑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이행불능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하게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파란색 3번에 보시면은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지체와 불능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불완전 이행이죠. 이 불완전 이행이 뭡니까? 이 불완전 이행. 요거는 이제 하다 많은 게 불완전 이행이죠. 설렁설렁 하다 많은 거. 이 불완전 이행에서는 효력이 크게 두 가지죠. 추후에 일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나중에라도 완성하시면 되는 게 있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추후에 일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자, 만약에 추완이 가능하다면 이때는 역시 최고하고 해제권 행사를 하시면 되겠죠. 완성이 가능하니까. 자, 근데 추완이 불가능하다면은 이때는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해제권 행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완전 이행에서 자, 사례를 보시면요. 건물 공사를 했는데 미진하게 공사를 했다. 자, 사례 2번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했는데 수술이 제대로 안 된 거죠. 하다 만 거죠. 불완전 이행. 자, 그리고 내려가서 유형을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추완이 가능한 거. 이때는 최고하고 해제. 동그라미 2번에 추완이 불가능. 완성이 불가능.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4번에 보시면 파란색 4번에 미리 이행 거절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를 가리켜 미리 거절이라 그럽니다. 미리 거절. 자, 정기 행위 같은 경우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미리 거절이라고 하는 것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미리 거절은요. 아니 계약을 했는데 을이 빨리빨리 대금을 줘야 되거든요. 대금 지급해야 되죠. 대금 지급 날짜가 되기도 전에 을이 갑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이행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건데 안 할 거야. 을이 미리 안 할 거라고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안 할 거라는데 여기다 대고 갑이 굳이 최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안 할 거라고 하시면 미리 거절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과로 이번에 이런 말 나오죠. 이행기 전에 미리 해제할 수 있어요.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거죠. 자, 이러면 매수인은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최고 이행 제공 없이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뒷페이지로 가서요. 자, 파란색 6번에 보시면은 부수적 의무 나오죠. 자, 주된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이때는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권 행사는 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제권 행사를 하는 것이죠. 부수적인 것들은 안 되죠. 자, 그래서 부수적인 거는 의무는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협력 의무, 허가거래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거는 대표적인 부수적인 의무였죠.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부수적 채무로서 법정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법정해제 사유였고요. 사유. 자, 이제 이어서 법정해제 관련해서 행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행사. 자, 법정해제권을 행사를 할 때는 뭐 계속 보고 있지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는 거죠.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자, 법정해제권 행사 이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형성권이다. 형성권. 자, 그리고 이 법정해제권 행사에서는요. 행사상의 불가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분성은 이전에도 봤었죠. 효력을 나눌 수 없는 걸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일 수 있죠. 자, 매도인 측이 있고 매수인 측이 있는데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물건을 뭐 예를 들어 공유하고 있던 걸 판다라고 하면 매도인이 여러 명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매도인이 A하고 B가 예를 들어 매도인이다. 자, 그리고 매수인은 뭐 둘이서 살 수도 있겠죠. 갑과 을이다. 이때 만약에 매도인 측에서 채무를 불이행을 하면 여기서 채무를 불이행을 하면 매수인 측에서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행사를 다 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 갑은 해제권 행사를 A한테 해제권 행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B한테도 해제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원으로부터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도 해제권을 A한테 행사하고 B한테도 행사를 해야 즉 총 4번의 해제권 행사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해제가 된다는 거죠. 이를 가리켜서 행사상의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갑이 가지고 있던 해제권을 갑이 나 포기할게. 야, 나 해제 포기할게. 해제 안 해. 갑이 포기를 해버리면 을 혼자 해제권 행사를 해봤자 이건 해제권 행사 2번밖에 못하는 거죠. 갑은 해제를 안 할 겁니다. B한테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을 혼자서 해제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계약이 해제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일방의 해제권, 자, 당사자 중 한 명의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나머지 이자의 해제권도 소멸하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소멸상의 불가분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해제권 행사 관련해서 543조 조문을 좀 확인하죠. 자, 먼저 1항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 권리가 있는 때, 이때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형성권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이미 해제권 행사를 해서 계약 자체를 소급,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면 이를 철회하는 거 안 되죠. 자, 그리고 밑에 547조입니다. 1항에서 당사자 일방 쌍방이 수인, 그러니까 여러 명이라는 거죠. 이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다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일 경우는 해제권 행사를 총 몇 번이요? 4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했을 때, 이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갑의 해제권 소멸하면 을의 해제권도 역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가서요. 조문에서 봤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568페이지에서 위쪽 양과로 3번 철회할 수 없다. 자, 내려가서 파란색 2번에 불가분성.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양과로 2번에 나오듯이 1인이 해제권 상실하면 나머지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상실하게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제와 관련된 효과를 보겠습니다.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로 인한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세 번째 효과입니다. 효과. 자, 법정 해제권 행사 효과 첫 번째는 일단 계약을 소급시켜서 없애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효가 있다. 자,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는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 체결했고요. 갑은 을에게 물건을 넘겼고, 을은 갑으로부터 물건 넘겨받아 이에 대응해서 대금을 지급하였다. 자, 그렇다는 건 갑과 을 사이에 최초 계약이 성립됐고, 자, 계약이 성립된 시점이 있겠고, 그 이후에 갑과 을이 계약을 이행한 시점이 있겠죠. 갑은 대금을 넘겨받았고 을은 물건을 넘겨받으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행을 한 시점이 있겠죠. 자, 그런데 갑과 을이 체결했던 이 계약이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라던가 뭐 합의를 통해 끝날 수도 있겠고 약정 해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면은 원래 유효했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건데, 이때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소급해서. 이행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해제권 행사를 한 그 이후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소급한다고, 소급.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던, 성립했던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애초에 갑과 을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무효를 만들거든요. 싹 다 무효,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행했던 것들도 받았던 것들도 상대방한테 다 이제 돌려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양 당사자들은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야 되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건 받았던 것들을 싹 다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을은 받은 물건 갑한테 돌려줄 때 요 기간 동안
이행했고 계약이 해제되는 요 사이 기간 동안에 물건이 가만히 있지 않죠. 여기에는 과실이 붙죠. 그러니까 과실도 다 반환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갑 같은 경우는 대금을 반환을 해야 되겠죠. 대금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사이 기간 동안에 이자가 붙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갑은 대금에 이자 붙여서 을한테 돌려줘야 되고, 을은 물건에다가 과실까지, 사용료까지 붙여서 다 되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상회복 의무의 뜻입니다. 자, 해서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건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을 따지지 않고 받았던 거 전부를 다 토하는 거, 받은 거 전부를 다 반환하는 거. 네, 이것이 바로 원상회복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해제권 행사 효과 세 번째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 해제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책 확인해 보자. 자, 548조 보시면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자, 근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건 제3자가 보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일단 밑에 551조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합니다. 자, 밑에 사례 보시면요. 상가 매도인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자을이 잔금 완납 전에 매도인이 먼저 이전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근데 을이 잔금을 지체해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자, 그 전에 을은 상가 병에게 임대하고 병이 지금 임차인으로서 족발집을 영업 중인 상태였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자, 둘째, 그로 인해서 양 당사자들은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줘야 되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자, 채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제3자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족발집 영업하고 있던, 운영하고 있던 이 임차인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자에게까지는 소급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3자가 보호받는다라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제3자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일단 뒤로 갑니다. 자, 570페이지 보시면 계약에 소급적 실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소급표를 말하는 겁니다. 소급표. 자, 일단 소급표에서 자동 복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자, 이런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다 완료가 되었다. 자, 그러면 매수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셨다라는 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는 거죠. 자, 이때 그 이후에 갑과 을 사이 체결했던 이 매매가 해제가 되면은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된다는 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만들기 때문에 을이 취득했던 이 소유권은 갑한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소유권이 갑한테로 되돌아간다. 자, 이때 말소 등기를, 을명의 등기를 말소해야 소유권이 돌아가느냐,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돌아가느냐,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제가 되는 순간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등기를 말소시키지 않아도 소유권은 갑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이를 자동 복귀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은 갑에게 자동적으로 복귀가 되는 것이다.
말소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의 규정 187조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라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순간 값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죠? 을 명의로 등기돼 있죠. 자, 명의는 을 명의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제가 됐으니까. 소유권이 자동 복귀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면, 말소하세요 청구를 하면, 갑이 행사하는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유자 지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요. 자, 그래서 파란색 1번에 자동 복귀 확인하시고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돌아갑니다. 자, 밑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요. 사례 접근이라고 되어 있죠. 사례 접근 보시면은 토지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넘겨준 상태. 자, 그러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 일단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나 을이 잔금을 불이행을 했고 이를 원인으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제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매수인에게 이전했던 소유권, 이거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복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 밑에 양괄호 3번에 나오듯이 이로 인해 매도인 측에서 말소 청구를 한다면은 그것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유자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 네모 2번 확인합니다. 원상 회복에 의무가 있다.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야 한다. 자, 원상 회복의 성질도 확인하세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입니다. 자, 밑에 3번에서 원상 회복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반환의 범위는 먼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따지지 않습니다. 선악불문하고 받은 거 전부를 반환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밑에 양괄호 2번에 나오듯이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라면은 과실을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양괄호 3번에 나와 있듯이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여기는 대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다 반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자 가산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D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내용 나오죠. 자, 이 뜻은 밑에 1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제권 행사하는 것과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는 병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도 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도 가능한 것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 네모 4번에 이제 제3자 보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례 보시면요. 갑소유 상가를 매수인 을에게 이전 등기했습니다. 이때 을이 잔금 지체하고 있었죠. 이때 이를 미로 얻은 중 을이 상가를 제3자 병에게 매각했고 이전 등기 마쳤고 그 이후에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3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 자, 어떤 상황이냐? 자, 해제 효과 이제 네 번째 제3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3자. 자, 지금 현재 사례에서 나오고 있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매도인 갑이 있고 매수인 을이 있을 때, 자, 일단 을이요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중도금까지만 주셨고 아직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매도인 갑에게. 자, 근데 갑은 을이 워낙 급하다고 하니까 일단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잔금을 안 받았는데. 자, 그럼 일단 을이 등기 넘겨받으셨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을이 이 부동산을 갖다가 그대로 제3자 병한테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병에게 팔아버렸다. 그럼 을이 빨리 잔금을 이제 빨리빨리 갑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안 주고 있는 거죠. 이행지체입니다. 그죠?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죠. 자, 그러면 잔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갑은 이를 원인으로 해서 이행지체니까 최고를 해도 그래도 잔금을 계속해서 안 주니까 계약을 결국 해제해버리겠죠. 해제. 자, 그럼 갑이 해제권 행사를 했으니까 갑과 을의 원래 유효했던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게 뭐였습니까? 자동복귀였죠?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은 갑한테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제3자가 들어와 있거든요. 만약에 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3자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3자가 취득했던 소유권이 갑한테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간다.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자, 근데 우리 민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냐? 이 소급효가 제3자한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소급효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소급효는 당사자들 간에만 소급효가 있는 거고 갑과 을 사이에서 소급효가 있는 거고 이 소급효 제3자한테까지 계속해서 주장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제3자가 보호받는다는 거죠. 제3자가 보호를 받는다. 소유권은 갑한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급효는 너네끼리만 소급효지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양괄호 1번에요. 소급효가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상가는 병거다. 자, 소급효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제3자에게 영향 없고 제3자가 보호받는다라는 내용을 지금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밑에 내려가서 파란색 3번에 보시면요. 이때 보호되는 제3자란 그럼 누구냐? 제3자가 누구냐? 당연히 제3자는 그거죠. 현재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됐다. 자, 이때 해제된 그 계약으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죠. 왜냐하면 을로부터 이거를 샀기 때문에 이 제3자,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해제된 계약으로부터의 새로운 이해관계가 필요하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은 목적물에 대한 등기, 인도 등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제3자 개념 나오고 있죠. 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서 첫 번째 요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 요건입니다. 등기, 인도 등을 통해서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한 자, 이 자가 바로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 우리 시험 칠 때 분류해서 풀어내셔야 되는데 보호받는 제3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게 지금 57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576페이지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큰 틀에서 분류하고 설명드리고 책 내용 확인을 해보죠. 자, 제3자 중에서 일단 보호받는 제3자가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가 있습니다. 아니,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관계 맺어야 된다 그랬죠? 이해관계. 자, 뿐만 아니라 완전한 권리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호받는 제3자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물권자다. 보호받는 제3자는 물권자다. 그럼 반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는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아직 완전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 자, 등기는 아직 하지 못한 자, 채권자라고 봐야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제3자 중에서 압류나 가압류를 들어간 자. 자, 압류나 가압류를 들어가신 분들. 뭐 아니면 뭐 가처분을 들어가신 분들. 자, 압류나 가처분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채권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압류나 가처분을 물건에 들어간다면 물건의 압류, 물건의 가처분 이런 거 들어가시면은 보호받습니다. 자, 근데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은 압류 가처분을 물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에 대해서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임차인. 임차인도 물론 채권자죠, 그죠? 자, 근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보호받습니다. 대항력 갖추면 보호받는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해요. 자, 마지막으로 보호받는 제3자는 뭐 가등기를 경료한 자. 자, 우리 민법에서는 가등기를 경료한 자도 등기가 된 자로 봅니다.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책의 내용들 좀 확인을 해보죠. 자, 일단 지금 574페이지에서 위쪽에 동그라미 1번을 확인하시면 자, 지금 둘째 줄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마친 자 보호받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임대해서 대항력 갖춘 임차인. 자, 지금 현재 대항력을 갖춰놨죠. 보호를 받는 제3자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서 밑에 쪽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요. 해제된 계약에 의해서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가압류를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물건을 가압류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서 양괄호 3번에 보시면 제3자 범위 확대 이론이 나오고 있죠. 자, 요거는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 자, 조금 내려가서 밑에 파란색 4번에 보시면 548조 단서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나오죠. 양괄호 1번에 보시면은 양수인은 양수인인데 채권의 양수인이라는 겁니다. 물건을 넘겨받은 자가 아니라 채권만 넘겨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채권자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보시면 가처분, 가압류 들어갔는데 물건의 가처분, 가압류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채권에 들어갔죠.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양괄호 3번은 계약상 채권을 압류했다, 보호받지 못한다. 양괄호 4번, 임차한 자가 대항력 갖추지 못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밑에 양괄호 6번에 보시면은 토지를 매매해서 매수한 자가 신축한 건물을 매수해서 등기 마친 자다라고 되어 있죠. 양괄호 6번에서 말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일단. 자, 당사자들 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자,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 을이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다. 자, 그리고 을이 취득한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건물을 신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이 을 거겠죠? 을 거, 그죠? 을 거. 이렇게. 자, 그리고 을이 이 건물을 또 병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이때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거죠.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됐다. 이때 과연 병이 보호받는 제3자겠냐는 거죠. 얘가 보호받는 제3자겠냐는 거죠. 일단 해제된 계약은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죠. 토지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이 병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죠. 그죠? 이 자는 건물의 양수인입니다. 병은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건물과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 토지와 이해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까지 해서 보호받는 제3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를 분류해봤고요. 자, 한 장 앞 페이지로 좀 오셔서 575페이지에서 중간에 양괄호 3번 제3자 범위 확대 이론 있죠? 여기까지만 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제3자 범위가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제 파트에서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면 이런 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을이 이 물건을 그대로 병한테 팔았다. 병에게 등기까지 넘겼다. 예. 자, 그럼 병 같은 경우는 일단 제3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갑과 을 사이 체결했던 매매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 거죠. 해제가 돼버린 거죠.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해제권 행사하기 전부터 갑과 을의 매매가 해제되기 전부터 이미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죠. 해제 전에 이미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따지지 않습니다.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돼요. 네, 이런 제3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3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3자가 권리 취득을 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 매매가 해제가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했고요. 매수인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됐는데 여기서 갑이 계약을 해제한 거죠. 야, 나 해제할게. 자, 그럼 해제를 했으니까 유효했던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을은 이제 소유권이 갑한테로 복귀됐으므로 이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는데 을이 여기서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걸 이용해서 제3자한테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제3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3자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3자 범위 확대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제3자가 해제권 행사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먼저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제가 먼저 됐고 그 이후에 제3자가 등기를 경료받으신 거죠. 이때도 보호를 받을 수가 이때 제3자는 선의여야 보호가 돼요. 이때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악의는 보호 안 됩니다. 선의가 보호돼요. 자, 그래서 제3자 범위 확대 이론에서 자, 먼저 그 도해 밑에 계약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해제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새롭게 권리 취득한 자 보호가 된다.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된다. 자, 반대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계약 해제 후 해제 사실을
알고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가 부동산 매수하거나 저당권 취득했다는 거죠. 이자는 알고 매수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법정 해제권 중심으로 해서 해제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약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